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파장이 일고 있는 한국은 단검이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한 것이라며 공개 해명했는데요. 표세준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에서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부담 공유의 모범 사례로 거론하며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해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전력 증강 사업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지원 약속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국가에 대해 무기 판매를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 기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우리 군의 핵심 전력 확보 과정에서 미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 의회 대표단을 만나 지난 2020년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군의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자립하려는 국가를 돕겠다는 미국의 신조와 한국의 전력 강화 의지가 맞물리면서 전자권 전환과 핵심 자산 확보를 위한 양국 협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 싱가포르 대화에서 이 한국 전자권 전환 문제 관련해서 미국 국방장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요? 네, 일단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이 미국의 보호령이 아니라 파트너다 해서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특히 방위비 정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조치들을 매우 환영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죠. 예.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이 이제 다른 동맹국들보다는 모범 사례다라고 정도 표현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교수님은 이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글쎄요, 재밌는 이야기죠. 왜냐하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이 동맹 구도, 그게 뭐냐면은 핵심은 각국의 방위는 각국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거는 나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아시아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일한 프레임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한국이, 큰 마찰 없이, 우리 방위는 한국의 방위는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는 이런 언급들,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는 이야기겠죠. 네. 예.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전자권 환수 관련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전자권 환수의 시기 관련해서는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선 용어를 보면은 이 미국 쪽에서는 트랜지션,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환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말 그대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전자권 문제를 둘러싼 시각 차이를 명확히 대변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시 상황 하에서 유엔군 사령관에게 우리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이양했던 걸 우리는 이제 돌려받는 거죠. 왜냐하니까 작전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군사 주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인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환수 대신에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한미 연합사의 그 지휘 체계를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헤그세스가 이야기하는 바의 핵심은
우리가 그 전작권을 전환을 하지만 이 주한미군이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북한 방어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의 중국과 특히 중국과의 어떤 힘의 균형 내지 필요하다면 중국을 어떤 억제 내지 봉쇄하는, 견제하는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생각하는 자국 이에 입각한 그 전작권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작권 개념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보자 한 이런 의도로 이해되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는 전작권의 전환은 대북에서 이제 대중국으로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수는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그걸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시각차가 그럼 굉장히 크다고도 볼 수 있네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거리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조급하게 전작권을 전환하거나 환수하는 이 문제가 한미 연합사 해체라든지 주한미군 감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조급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이미 20년 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미국 쪽에서도 부시 시절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이야기가 그 2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조급하고 말고 한 문제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감축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주독 미군의 일부를 이제 미국이 철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일부는 폴란드에 보낸다 이야기도 있고 그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8,000 가까이 되지만 그중에 약 5, 6천은 이미 신속 배치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붙박이 군대가 한 2만 명 이상인 셈인데 그중에서 특히 7, 8천 명은 공군 대지 특수부대예요. 이건 빼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10,000명 가량을 놓고 한국을 더 많은 양보를 이렇게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죠. 예. 실제로 안규백 장관도 내일 전작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예. 만약에 이제 전작권이 전환되고 난 이후에 한미연합사 유지 문제라든지 지휘권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지휘권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쭉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대체되고 다른 형태의 어떤 미래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 이미 서로가 다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 자체로 새로운 건 아닌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그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 한미연합군의 어떤 수장을 맡게 될 경우에 그러면 주한미군이 그 지휘하에 들어오는 거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 부분은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미국의 20세기 초부터 일관된 원칙이 뭐냐면 퍼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차 대전 때 미국의 대원수죠. 그 육성장군인데 퍼싱의 이름을 따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미군은 어떤 경우에도 외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한미군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1세기가 넘어가는 미국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한국의 지휘하에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은 일종의 병렬형 어떤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 셈인데 통합형이 아니라 지금처럼 그럴 경우에 그렇다면 전투력의 부분에 이런 부분에라도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렇다면 이거는 서로가 합의하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죠. 그런데 아무튼 그 지휘체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미국은 아마 한국군 아래에 주한미군 배치하는 이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종의 병렬형 지휘권이 될 수도 있다. 핵 추진 잠수함도 여쭙겠는데 지금 헤그세스 장관은 한반도 안보 선택지를 넓히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우리 국방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핵잠을 이제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바라보는 시각차도 저는 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핵잠을 대중국 견제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지난 통상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들어준 대신에 대신 받아온 걸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동시에 북한의 핵잠에 대응하는 대응 전력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사고하는데 미국은 이 핵잠을 주더라도 이거는 대중국 견제용으로 파악해요. 이 경우가 뭐냐면은 호주하고 비슷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핵잠을 허용을 했거든요. 만들라고. 근데 이 호주의 핵잠도 기본적으로 대중국 견제용이에요. 그래서 네. 한국의 핵잠, 호주의 핵잠 등등 해서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그런 어떤 조치로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시각차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핵잠 추진은 뭐 문제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건 일종의 뭐랄까요. 양국 간의 어떤 합의, 특히 통상에서 우리가 미국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국가예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역시 어떤 만일 뭐 잘 안 될 경우에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원자력 협정 상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굳이 미국의 허락을 받을 사안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그다음에 NPT 체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협력해야 될 사안이죠. 예, 그렇군요. 이번 이제 샹그릴라 대화에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그러니까 한국은 단검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중국 기자가 헤그세스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장관은 또 그 답변을 이제 사령관에게 넘기는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사령관은 해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람이 계속 오바를 하죠. 예.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한국이 특히 평택 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제1도련선 안에 위치한 이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군사 전략가나 어떤 지정학자들이 오래전 해왔던 이야기예요, 실은. 예. 그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직전에 항공모함 발언이라든지 항공모함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그렇죠. 일본을 불침 항모로 규정하는 거는 이전에는 이후부터 해왔던 이야기예요. 이것도. 또 다른 불침 항모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이제 불침 항모 일종의 항공모함에 비유한 거는 그 자체로 새로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단검 내지 비스 발언은 새로운 건 아닌데 문제는 현재 이 컨텍스트 속에서 보자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보고 그러면은 비수건이 비수가 되거나 아니면 항공모함이 되건 대신 중국과 싸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불쾌하고 동시에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도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 루트로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계속 둬도 되냐. 해명해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죠. 이런 부분은.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우리나라에 주둔한 군 사령관의 직위의 이제 사람이 한국을 마치 미국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하겠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라서 그렇죠. 아까 이제 항공모함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문제적 발언이 한 10차례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예, 정부가 이거 관련해서 약간 우려의 시각을 이제 좀 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지 이 사람은 외교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 정치적 발언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계속 아무런 제지 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우방국인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려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미국하고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우려의 뜻을 전달을 하면 브런슨 사령관은 이런 뭐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 사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예를 들어서 한미 협상에 우리도 어떤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만약 안 하면은 우리도 뭐 어떤 부분 할 수 없다라든지 계속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 우방국에도 국민들을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동맹 관계에서 좋지 않은 일이에요.
방금 교수님이 동맹 관계에서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관계와 미국이 우리를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시각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의 입장은 좀 명확하게 계속해서 좀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특히 우리가 대중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어떤 생사유탈적 이익도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관련된 우리 국민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이게 관련돼 있고 동시에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한데 또 한국 경제의 어떤 미래 전략과도 관계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략적 자율성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중국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대중국 견제 내지 뭐 어떤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면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죠. 예, 예. 그 안규백 국방장관이 이 지금 싱가포르 아시안 안보 회의 참석하면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네. ACSA 그러니까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군수물자 상호 지원하는 협정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어느 정도 수준의 논의라고 보고 계세요, 교수님? 아직 이 이야기는 뭐 또 벌써 따지고 10년이 훨씬 이전부터 10년 나왔던 이야기고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실제로 하려고 했었죠. 반액이 안 됐으면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을 앞장 세워가지고 대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군수 지원 협정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악사 군수 지원 협정이 있어요. 나라별로. 예.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본다면 한일 간에 뭐 하나 하는 거에 그 큰 문제입니까? 하지만 그 뒤에 깔려있는 복선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맥락이 뭐냐면은 지소미아 정보교환, 그다음에 군수 지원, 상호 지원,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 군사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RSS, 원활화 협정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다음이 뭐냐면은 한일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군사 동맹이 준비가 돼 있냐 물어보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북한하고 혹은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일본하고 동맹을 맺자, 군사 동맹을 맺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악사라고 하는 건 그리로 가는 하나의 경과 단계, 매우 중요한 경과 단계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왜냐니까 국민 여론이 이걸 섭살 수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어서 북한하고 싸운다든지 중국과 싸운다든지 결국 함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렇다면 그냥 국방장관이 일방적으로 뭐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국방부는 지금 ACSA가 시기상조다라고 약간 부인하는 언급을 했는데 안 장관이 관련해서 언급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먼저 이제 제안을 한 이 논의를 제안한 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언급 자체를 안 장관이 했기 때문에 뭐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소미아도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 이건 미국이 밀어붙이는 분야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왜냐하니까 여전히 한밀 삼각 군사 협력에서 약한 고리가 한일 관계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한일 관계 중에 지소미아 정보 교환은 이게 합의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 협정이. 그 다음 단계가 악사거든요. 군수 지원 협정. 여기까지 미국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 눈치를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얽혀 있는 문제죠. 예. 군수 지원 협정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한일 군사 동맹까지 바라보는 협정이 돼 버리는군요. 예. 작은 문제는 아니네요. 그럼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안 장관도 관련해서는 여론을 좀 살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맥락인 거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 요거 좀 기강을 좀 잡고 가야 됩니다. 이거 박살 내야 돼. 너무 건방져.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다녀. 이거 기강 한번 제대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요. 지난 22일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중국 눈에는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 같은 존재인 한국이 보인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로 뻗어가려는 야망을 저지하는 일종의 방패이자 최후의 방어선 같은 존재다. 아, 이거 아주 선 넘은 거지. 우리나라를 단검 같은 존재.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수단으로 무기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 정말 이 건방을 너무 떱니다. 예. 우리도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주한 중국 대사관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주재국을 항공모함이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의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중국 공격의 무기로 삼으려는 의도인가?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크게 반발했고 우리도 이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우리도 조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유감을 표명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보도 내용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브런슨이 꼬랑지를 싹 내립니다. 네. 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꼬랑지를 싹 내려버리는데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요때 이제 중국 교수가 단검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라고 이제 헤그세스한테 물어보니까 헤그세스한테 물었지. 야, 네가 얘기해. 하고 브런슨한테 툭 넘깁니다. 야, 난 모르는 일. 야, 네가 했잖아.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런슨이. 제가 전쟁대학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각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냥 네 시각이었잖아. 저걸 학생들한테 말했다는 식으로 지금 돌려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아까 얘기한 건데 네. 마치 중국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런 의견도 좀 전해야 돼서 전한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야.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아주 그 꼬랑지를 확 내려버렸어요. 그러네. 요거 일단 기강 좀 잡아주세요. 아니, 이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쵸? 저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250년 역사밖에 되지 않은 어느 나라 군인이 와가지고 5,000년 동안 그 북방의 어떤 위협도 면면히 물리치면서 유지해온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죠. 수단화하는 거잖아요. 단검. 그렇죠. 도구로 수단, 생각하고. 도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라. 아,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무슨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중국에서 그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쓰는 단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마치 남을 위한 침략의 전진기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 세계 유수한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찬란한 우리 문화와 우리 민족의 단일 민족이 이렇게 유지해온 강인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성과 문화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맹국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 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동맹국은 최대한 존중하게.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도를 보면서 심장에 박혀 있는 무슨 단검같이 느낄 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일본은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러니까 심장에 한국이 단검처럼 꽂혔으니까 빼고 중국이 팍 밀고 닥치면 일본 선은 맞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야 우리는 도대체. 와. 우리는 한번 튕겨져 나가는 담건 같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한미 사령관 하는 거예요? 주일미 사령관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위로가 되네요. 요 브런슨이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고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 맞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지금 또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 완전 기강 잡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자기는 정치적이 아니다, 뭐 군사적이다 얘기하면서 전작권 얘기할 때 정치적 편의 얘기를 본인 입으로 실제로 했고 했었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외교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서 미중이 이렇게 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할 거면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이고 호스트 네이션으로
한미 동맹의 핵심은 북한에 대응하는 것인데 북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작년부터 항공모함이라든지 본인은 여기서 계속 뭐 킬웹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단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격 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격 기지. 거기를 찌르겠다고. 그다음에 방어선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서해로 나가가지고 맞아. 중국 전투기하고 대치했던 적도 맞아요. 있고 네. 맞아요. 얼마 전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뭘 얘기했냐면 킬웹이라고 해서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일본을 묶어서 중국을 대항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라는 발리카타 훈련에 주한미군이 참전을 한 겁니다.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와 협의가 됐고 동의를 얻었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실 이제 주한미군에서 권역별 그 군수 지원 허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는 아예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서 한반도를 연루되도록 이러한 것으로 완전히 좀 바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과도 이것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북중러가 막 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적으로 중국을 상대함으로써 이것이 남북 관계를 아예 나갈 수 없는 구조적으로 이것을 고착시키고 있는 게 문제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렇게 여러 뭐 이런 채널로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국익에 맞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 당사국 내에 있는 그 일개 군사령관이 중국이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정부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단검 이 인식이 한 군인의 일탈적 인식인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인식인지 저는 그게 좀 걱정되던데요. 지금의 그 사실은 그 작년과 올해 나왔던 미 국방 전략들 거기에 보면 제1도련선을 지켜서 그 중국을 방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1도련선이 어디냐면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에 이어지는 선.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우리나라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이런 선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은 중국을 대항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을 대응하는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스며들게끔. 빨리 전자권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는 전자권 전환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그 협상을 통해서 하여튼 지금은 미국도 넘길 생각이 있는데 네. 브런슨 사령관은 조금 갸우뚱하고 자기는 버티고 싶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내일이라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한미 사령관들이 한국에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포스타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그 지위가 있어서 조심하는 듯 하다가 네. 나중에 보면 유엔사도 자기 마음이고 그다음에 전시 작전 통제권도 자신이 가지고 있고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 기반으로서 주한미군을 자신이 다 가지고 있어서 모자를 세게 쓰고 있으니까 이제 간이 붙기 시작해요. 근데 간이 부은데 그 간을 붙게 만드는 네. 사람과 언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을 한국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나 그래서 거의 진짜. 뭐 주한미군의 원스타 투스타만 봐도 거의 자기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령관 정도 되면은 할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터지면 그러면 우리 한국군에 대한 지휘 통제 작전 지휘 통제권을
이 사람 갔잖아요. 브런슨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군이 어디를 먼저 쳐라, 어디를 아유, 먼저 막아라, 끔찍하다. 어떤 무기를 먼저 사용해라, 이런 거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끔찍해요. 그래서 안기백 장관이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2020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94%의 능력 검증이 능력이 아니고 능력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 네. 그럼 몇 년 지났어요? 6년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국방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개 무기 체계가 부족하니까 가져오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작전 통제 지휘하는 거하고요. 네. 무기는 필요하면 더 갖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뺄 수도 있는 거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당장이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안규백 장관 말 잘했어요. 내일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 아유, 가져옵시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 안규백 장관이라든지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유력한 분들이 미국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자주성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을 보면 우리의 목표와 미국의 목표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이란 전쟁 할 때 이스라엘 목표와 미국의 목표가 다르듯이 네네네. 이제는 북한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기다릴 수 있는 우리는 막 전쟁에 나서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한테 허락을 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한국은 한국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려면 정치작전 통제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실제 우리 한반도에서 유사시가 발생을 했는데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못할 수 있다. 아, 끔찍해.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려면 전작권이 정말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은 만약에 타이완하고 일본 사이에 오키나와 쪽에 중국 전투기하고 일본 전투기가 충돌이 벌어졌는데 하필 그때 북한 전투기하고 배가 우리 그 해상 침투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주한미군이 어디로 출동을 해야 돼요?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이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의 해상 세력을 출동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이 그렇게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 주한미 공군이 지금 오키나와에 일본 지키고 중국하고 싸우러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끔찍해요. 승인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한미 연합 작전 계획 작계라고 하는데 작계부터 시작해서 이 작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주권 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작권 가져와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네. 워낙 이제 중요한 이슈라서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네. 언제까지 우리의 군사 주권을 남의 손에 맡겨둔 채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만에 하나 한반도 유사시나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작전 통제권을 쥔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의 발을 묶고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군을 지휘한다면 그 끔찍한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대한민국의 주권을 흔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망언과 전작권 환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